그와 영국군 관축관도 허파가 아프고 입안에 동전 맛이 가득 고일 때까지 달아났고, 그러다 어떤 바위들 뒤에서 발을 멈추었는데 그곳으로도 투르키예 군이 변함없이 굼뜨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중에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았으며 더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끔찍한 것들을 보았다. 그래서 그때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것에 관해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언급되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카페 앞을 지나치는데 그 미국 시인이 앞에 받침 접시를 쌓아놓고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감자 같은 얼굴에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이름이 트리스탕 차라라고 하는 루마니아인, 늘 외눈 안경을 쓰고 두통을 앓는 루마니아인과 다다 운동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온 아파트에는 이제 다시 사랑하게 된 아내가 있었다. 말다툼은 다 끝났고 관계도 다 끝났다. 집에 있으니 좋았다. 사무실에서는 그에게 온 우편물을 아파트로 보내주었다. 그가 썼던 편지에 대한 여자의 답장도 어느 날 아침 접시 위에 얹혀왔고 그는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져 편지를 다른 편지 밑에 슬쩍 감추려 했다. 그러나 아내가 그 편지는 누구한테 온 거야? 여보 하고 물었다. 그것으로 막 시작되려던 것을 끝나버렸다. 그는 그 모든 여자와의 좋았던 시절을 기억했고 그 여자들과 벌인 싸움을 기억했다. 그들은 언제나 싸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골랐다. 왜 그들은 늘 그가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 싸웠을까? 그는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쓴 적이 없는데 그것은 우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 말고도 쓸 것이 충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결국은 그것에 관해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쓸 것은 무척 많았다. 그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냥 사건들 이야기가 아니었다. 물론 많은 사건을 보았고 또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미묘한 변화를 보았고 사람들이 시대마다 어떻게 달랐는지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그 변화 속에 있었으며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것에 관해 쓰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쓰지 못할 것이었다. 기분은 좀 어때? 그녀가 물었다. 목욕을 마치고 텐트에서 나온 참이었다. 괜찮아. 지금 먹을 수 있어? 그녀 뒤로는 접이식 식탁을 든 몰로와 접시들 든 다른 보이가 보였다. 쓰고 싶어. 그가 말했다. 기운을 차리려면 스프를 좀 먹어야 해. 나는 오늘 밤에 죽을 거야. 그가 말했다. 기운을 차릴 필요 없어. 심파초로 나오지 마, 해리. 제발. 그녀가 말했다. 냄새를 좀 맡아보지 그래. 나는 지금 허벅지 절반이 썩었어. 그런데 젠장 내가 수프를 깨작거려야 해? 뭘로? 위스키 소다 가져와. 제발 스프 좀 먹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았어. 스프가 너무 뜨거워서 그는 컵을 들고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식자 그냥 삼켰다. 구역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좋은 여자야. 그가 말했다. 나한테는 전혀 마음 쓸 것 없어. 그녀는 스퍼나 타운 컨트리 같은 잡지에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만 술 때문에 그보다는 아주 약간 사갔고 잠자리 때문에 그보다는 아주 약간 수척했을 뿐이다. 그러나 타운 컨트리는 그 멋진 젖가슴과 그 괜찮은 허벅지와 허리를 가볍게 애무한
동안은 그 손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다가 그녀 특유의 유쾌한 미소가 눈에 들어오자 다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다.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들어닥치지 않았다. 그냥 한번 휙 불어오는 정도였다. 촛불이 일렁이게 하며 불길을 키우는 바람처럼 나중에 내 모기장을 내오라고 해서 나무에 걸어놓고 불을 피우게 할 거야. 오늘 밤은 텐트에 들어가지 않을래.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어. 맑은 밤이잖아. 비는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귀에 들리지 않는 소곤거림 속에서. 그래, 싸움은 더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약속할 수 있었다.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의 사건. 지금 그것을 망칠 생각은 없었다. 어쩌면 망치게 될지도 몰랐다. 너는 모든 걸 망치잖아. 하지만 어쩌면 망치지 않을지도 몰랐다. 받아쓰기는 못하지? 그렇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됐어. 물론 시간이 없었다. 제대로만 잡아내면 모든 것은 한 문단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호수 위의 언덕에 외벽의 틈새를 모르타르로 하얗게 메운 통나무 집이 있었다. 문 옆 장대에는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부르는 종이 달려 있었다. 집 뒤는 들판이었고 들판 뒤에는 숲이었다. 집에서 선착장까지 양버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다른 양버들은 고질 따라 늘어서 있었다. 길은 숲 가장자리를 따라 구름까지 나 있었고 그는 그 길을 따라가며 블랙베리를 땄다. 훗날 그 통나무 집은 불에 탔다. 벽난로 위에 사슴발로 만든 받침대가 얹혀 있던 총들도 다 타버렸다. 탄창 속에서 녹아내린 총알과 더불어 총신 그리고 완전히 타버린 개버리판들이 잿더미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 재는 잿물이 되어 비누를 만드는 커다란 쇠솥에 들어갔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놀아도 되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안 돼 하고 말했지. 알다시피 그것은 타버렸어도 여전히 할아버지의 총이었고 할아버지는 다른 총은 절대 사지 않았지. 그 뒤로 사냥을 하지 않았어. 같은 자리에 이번에는 제제모기로 집을 다시 지어 하얗게 칠을 했으며 그 집 현관에서는 양버들과 그 너머 호수가 보였다. 하지만 이제 총은 없었다. 통나무집 벽에 사슴발 받침대 위에 놓여있던 총의 총신들은 거기 잿더미 위에 놓여 있었으며 아무것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는 검은 숲에서 송어 개울을 하나 빌렸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트리베이크에서 골짜기로 내려가 하얀 길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골짜기 길을 삥 둘러 가다 샛길로 치고 올라간 다음 커다란 슈바르츠발트 주택들이 자리 잡아 수많은 작은 농장들을 지나 구릉을 통과해 마침내 개울을 건너는 길과 만나는 것이다. 그곳이 우리가 낚시를 시작하는 곳이었다. 또 하나는 숲 가장자리까지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다 숲
솔숲을 통과하여 언덕 꼭대기를 넘어간 다음 거기에서 시작되는 초원을 가로질러 내려가 다리까지 가는 것이었다. 개울을 따라 자작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개울은 크지 않았고 좁지만 맑고 빠르게 흘렀으며 개울이 자작나무 뿌리 밑을 파고드는 곳에는 웅덩이가 있었다. 그 당시 트리베르크의 호텔 주인은 호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호텔은 아주 쾌적했고 우리 모두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인플레이션이 닥쳐와 지난해에 번 돈으로 호텔을 운영할 물품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주인은 목을 매달았다. 이런 일을 받아쓰게 할 수 있지만 콩트레 스카프 광장은 받아쓰게 할 수 없어. 그곳에서는 꽃장수들이 거리에서 꽃을 염색해 염료가 포장된 도로 위로 흘렀고 버스가 출발했고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늘 와인과 질 낮은 마르크에 취해 있었지. 아이들은 추위로 콧물을 질질 흘렸고 더러운 땀냄새와 가난과 카페 데자마르테르의 술주정과 발뮤제트의 창녀들이 있었다. 그들은 발뮤제트 위에 살았다. 파리 헌병대 기병을 자신의 방에 맞아들이고 말털 장식이 달린 기병의 헬멧은 의자에 놓아두던 여자 관리인 남편이 자전거 경주 선수였던 복도 맞은편 세입자, 그리고 그날 아침 치즈가게에서 로또를 펼쳐보다가 남편이 처음 출전한 큰 경주인 파리 루트에서 3등을 차지한 것을 알았을 때 그 여자가 느꼈던 기쁨.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황색 스포츠 신문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울었다. 발뮤제트를 운행하던 여자의 남편은 택시를 몰았으며 그가 그러니까 해리가 잃은 비행기를 타야 했을 때 여자의 남편은 문을 두드려 그를 깨웠고 출발하기 전 그들은 술집 카운터에서 화이트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그리고 그때 그 지역의 이웃들이 모두 알았다. 그들은 모두 가난했기 때문이다. 광장 주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주정뱅이들과 스포츠광들. 주정뱅이들은 술에 취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가난을 죽였고 스포츠광들은 운동으로 그것을 배출했다. 그들은 파리코민 지지자들의 후예였으며 굳이 애쓸 필요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자기 아버지,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자기 친구를 총살했는지 알았다. 코민 봉기가 일어난 뒤 베르사유 군대가 진입해 파리를 장악하고 손에 못이 박힌 사람 또는 모자를 쓴 사람 또는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처형했기 때문이다. 그 가난 속에서 말고기 가게와 와인 조합에서 길을 건너면 나오는 그 지역에서 그는 글을 썼고 그 글에서 앞으로 그가 하게 될 모든 일이 비롯되었다. 파리에서 그곳만큼 그가 사랑하는 장소는 결코 없었다. 넓게 가지를 펼친 나무들, 아랫부분을 갈색으로 칠한 낡은 흰 회색 주택들, 그 원형 광장에서 서 있는 긴 초록색 버스, 포도 위를 흐르는 자줏빛 염료, 카르디날 루무안 거리의 언덕에서 생강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비달길, 그 길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프타르 거리의 그 비좁은 혼잡한 세계, 팡테웅으로 올라가는 거리와 그가 늘 자전거로 달리던 다른 거리, 그 거리는 그 지역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 바퀴가 매끄럽게 굴러갔고 높고 좁고 주택들과 폴 베를린이 죽은 높다란 싸구려 호텔이 있었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방이 둘밖에 없어. 그는 호텔 꼭대기층에 한 달에 60프랑짜리 방을 얻어 글을 썼고 그곳에서는 파리의 지붕들과 굴뚝들과 모든 언덕을 볼 수 있었다. 아파트에서는 장작과 석탄을 파는 가게만 보였다. 와인도 팔기는 했지만 질이 형편없었다. 진열장에 노르스름한 황금빛 붉은빛 말 몸통들이 걸려있는 말고기 가게, 바깥에 황금 말머리, 그들이 와인을 사던, 좋은 와인을 싸게 사던, 녹색 페인트 칠한 와인 조합, 나머지는 이웃의 회반죽 벽들과 창문들이었다. 밤에 누군가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프랑스인 특유의 만취 상태, 선전물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그 만취 상태에서 끙끙거리며 신음할 때면 창문을 여는 이웃들, 이웃고 웅얼웅얼 들려오는 말소리. 경찰관은 어디 있어? 그 비역질이나 하는 놈은 필요 없어. 때는 꼭 나타나더니만 어디 관리인 연하고 자고 있겠지. 경찰을 불러와. 마침 누가 창에서 물 한 동이를 퍼부으며 신음이 멈췄다. 저게 뭐야? 물이로군. 이야 똑똑하네. 그러면 창문들이 닫혔지. 그는 파출 부인 마리는 8시간 노동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지. 남편이 6시까지 일하면 집에 오는 길에 조금만 취하거나 낭비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5시까지만 일하니까 매일 밤 술에 취하고 돈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이렇게 짧아져서 고생하는 사람은 노동자의 마누라들이라니까. 수프 좀 더 먹지? 여자가 그에게 묻고 있었다. 아니, 하지만 정말 고마워. 아주 맛있어. 조금만 더 먹어봐. 위스키 소다가 더 좋겠는데? 그건 당신한테 안 좋아. 그래, 안 좋아. 이건 나한테 나빠. 당신이 나 때문에 미쳐가는 걸 안다면 콜 포터가 그런 가사도 쓰고 곡도 썼잖아. 나는 당신이 술 마시는 걸 좋아해. 당신도 그걸 알잖아. 아, 그래. 다만 나한테 나빠서 그럴 뿐이겠지. 이 여자가 가면 나는 원하는 걸 모두 갖게 되겠지. 그는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것은 다 그래. 그는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잠시 눈을 붙일 생각이었다.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고 거기에 죽음은 없었다. 다른 거리로 간 것이 틀림없었다. 죽음은 짝을 이뤄 다녔고 자전거를 타고 소리 하나 내지 않고 포장도로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 그는 파리에 관해 쓴 적이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졌던 그 파리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쓴 적이 없는 나머지 것들은 어떨까? 목장, 그리고 세비지 덩굴의 은색을 띤 잿빛, 관계수로의 빠르고 맑은 물, 알팔파의 짙은 녹색은 어떨까? 좁은 길은 위쪽 구릉 속으로 들어갔고 여름에 솟대는 사슴만큼이나 수줍었다. 하지만 가을에 데리고 내려올 때면 울어대고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무리를 지어 느리게 움직이며 먼지를 피워 올렸다.
그리고 산들 뒤로 솟은 가을빛 속 봉우리의 맑고 선명한 골짜기를 가로질러 환한 달빛 속의 좁은 길을 따라 말을 타고 내려오는 일. 이제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말꼬리를 붙잡고 숲속을 내려오던 일과 그가 쓰려고 했던 모든 이야기가 기억났다. 누구도 건초에 손대지 못하게 하라는 당부와 함께 목장에 남겨두었던 얼뜨기 소년, 그리고 사료를 얻으러 들른 소년이 밑에서 일할 때 그 아이를 두들겨 패고 했던 포쿠스 집안의 그 늙은 놈은 어떨까? 소년이 거절하자 노인은 또 때리겠다고 위협했지. 노인이 헛간으로 들어가자 소년은 부엌에서 소총을 가져와 그를 쏘았다. 사람들은 목장에 돌아왔을 때 죽은 지 일주일이 된 노인은 축사 속에 얼어붙어 있었으며 죽음의 일부는 개들이 뜯어먹었다. 남은 죽음을 담요에 싸서 밧줄로 묶어 썰매에 싣고 너는 소년의 도움을 받아 썰매를 끌었지. 너희 둘은 스키를 신고 썰매를 끌어내 기대에 올린 다음 타운까지 60마일을 내려갔고 너는 거기서 소년을 넘겼어. 소년은 체포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자기는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너는 자기 친구이고 자기는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소년은 노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고 자기 것이 아닌 사료를 훔치려 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노인의 죽음을 끌고 오는 것을 도왔는데 보안관이 수갑을 채우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순간 소녀는 울기 시작했어. 이것도 그가 쓰려고 아껴둔 이야기였다. 그는 그 고장에서 얻은 좋은 이야기를 적어도 20개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도 쓰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 당신이 사람들한테 이유를 말해줘. 그가 말했다. 무슨 이유,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그를 만난 이후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는다 해도 절대 그녀에 관해서는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 그들 가운데 누구에 관해서도 쓰지 못할 것이다. 부자들은 둔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주사위 놀이를 너무 많이 했다. 그들은 둔했고 그들은 반복적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줄리언을 떠올렸다. 줄리언은 부자들에 대해 낭만적인 경외감을 갖고 있었고 한때 큰 부자들은 당신이나 나하고 다르다는 말로 시작되는 소설에 착수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줄리언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이 더 많지. 하지만 줄리언에게는 그 말이 재미있게 들리지는 않았다. 줄리언은 부자들이 특별히 매혹적인 부류라고 생각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박살낸 다른 어떤 일을 못지않게 충격을 받고 박살이 났다. 그는 그렇게 충격으로 박살이 나는 사람들을 경멸해왔다. 이해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어. 나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그는 생각했다. 개의치 않으며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아, 이제 그는 죽음에 개의치 않기로 했다. 한 가지 그가 늘 두려워하는 것은 통증이었다. 사실 그는 누구 못지않게 통증을 잘 견디어냈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완전히 지치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겁이 날 만큼 아팠으며 막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다고 느꼈을 때 통증은 중단되었다.
오래전 포병 장교 윌리엄슨이 밤에 철조망을 통과하다가 독일 정찰대 병사가 던진 수류탄에 맞았을 때 그가 비명을 지르며 모든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애걸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뚱뚱한 남자였으며 터무니없이 허세에 중독되어 있기는 했지만 아주 용감했고 훌륭한 장교였다. 그날 밤 그는 철조망에 걸렸고 조명탄이 그를 환하게 밝혔으며 내장이 철조망 위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가 산채로 데려오기를 했지만 내장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 나를 쏴, 해리, 제발 나를 쏴. 그들은 한때 우리 주님은 결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 통증 때문에 기절을 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날 밤에 윌리엄슨을 기억했다. 윌리엄슨은 엄청난 통증에서도 기절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쓰려고 늘 쟁여두었던 모르핀 정제를 다 털어주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바로 듣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 그가 겪는 것은 아주 편했다. 계속 이대로라면 이보다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었다. 더 나은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외에는. 그는 함께 있었으면 좋을 만한 사람들을 잠시 생각했다.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무슨 일을 하든 너무 오래 하거나 또 너무 늦게까지 해놓고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어 주리라 기대하면 안 돼. 그는 사람들을 모두 가버렸어. 파티는 끝났고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어 주리라 기대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모두 가버렸어. 파티는 끝났고 이제 너는 파티의 여주인과 함께 있는 거야.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지겨워지겠군. 그는 생각했다. 지겨워.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응, 뭐가? 빌어먹을 너무 오래 하게 되는 것은 뭐든. 그는 자신과 모닥불 사이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불꽃이 그녀의 보기 좋게 주름진 얼굴 위로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졸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빛이 미치는 범위 바로 바깥에서 하이에나가 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속 글을 써왔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지쳤어.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 자고 말고 당신은 들어가는 게 어때? 당신 옆에 앉아있고 싶어. 이상한 느낌 없어?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 약간 졸려. 나는 느껴. 그는 막 죽음이 다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있잖아, 내가 한 번도 잃지 않은 건 딱 하나, 호기심뿐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적 없어.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야. 맙소사, 그가 말했다. 여자는 정말 아는 게 없어. 그게 뭐야? 당신 직관이야? 바로 그때 죽음이 다가와 침상 발치에 머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숨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큰 나시니 두개골이니 하는 건 절대 하나도 믿지 마.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건 자전거를 탄 경찰관 둘일 수도 있고 새일 수도 있어. 아니면 하이에나처럼 넓적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이제 그것이 그의 몸 위로 올라왔지만
덧는 아무런 형체가 없었다.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라고 해줘. 입냄새 한번 지독하군. 이 악취가 풍기는 놈. 그것은 그에게 더 바싹 다가왔고 이제 그는 그것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것은 조금 더 다가왔고 이제 그는 말없이 그것을 쫓으려 했지만 그것이 몸 위에 올라타는 바람에 그 무게를 모두 가슴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것이 거기 웅크리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데 여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하 나는 이제 잠이 들었어. 침상을 살짝 들어서 텐트 안으로 옮겨. 그는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것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제 그것은 더 무겁고 웅크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침상을 들어 올리자 갑자기 괜찮아졌다. 가슴에서 무게가 사라졌다. 아침이었다. 날이 밝은 지 꽤 되었고 그의 귀에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비행기는 아주 작게 보이다가 이윽고 넓게 선회했고 보이들이 달려나가 등유를 이용해 모닥불을 피우고 그 위에 풀을 얹었다. 평평한 지면 양쪽 끝에서 커다란 모닥불 2개가 피어올랐다. 아침 산뜰 바람에 불길이 야영지 쪽으로 흘렀다. 비행기가 이번에는 낮게 2번 더 선회하더니 미끄럽게 내려와 수평을 잡으며 부드럽게 착륙했다. 그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은 슬랙스와 트위드 재킷 차림에 갈색 펠트 모자를 쓴 오래된 친구 콤프턴이었다. 어이 무슨 일이야 이게? 다리가 안 좋아. 아침 좀 먹으려나? 고마워. 그냥 차나 좀 마실게. 그런데 말이야, 이건 퍼포먼스 기종이거든? mem사입으로 함께 모셔갈 수가 없네. 자리가 하나뿐이야. 트럭이 오고 있어. 헬렌이 콤프턴 옆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콤프턴이 그 어느 때보다 명랑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바로 태워주지. mem사히브는 내가 다시 모시러 올 거야. 안 됐지만 지금은 이루샤에게 들러 급유를 해야 돼. 이제 가는 게 좋겠어. 차는 안 마시고? 글쎄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들이 침상을 들고 녹색 텐트들을 삥 돌아서 바위를 따라 내려가 평원으로 나서더니 이제 환하게 타오르는 모닥불을 지나갔다. 풀은 다 탔고 바람이 불을 작은 비행기 쪽으로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를 비행기에 태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일단 들어가자 그는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댈 수 있었다. 다리는 콤프턴이 앉은 자리 한쪽으로 쭉 뻗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콤프턴은 시동을 건 다음 올라탔다. 그는 헬렌과 보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덜거덕거리며 소리가 오래전부터 귀에 익은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로 바뀌자 콤피는 바닥에 흙 멧돼지를 구덩이가 있는지 조심스레 살폈다. 비행기는 둥글게 원을 그렸고 두 모닥불 사이의 공간을 달리며 으르렁거리거나 덜컹하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덜컹하고 나서 날아올랐다. 그는 야영지 사람들이 전부 밑에 서서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언덕 옆에 야영지는 이제 납작해졌고 평원이 넓게 펼쳐졌다. 나무 숲을 또 덤불도 납작해졌다. 짐승이 다니는 길이 마른 웅덩이로 매끄럽게 이어졌고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물 웅덩이도 보였다. 얼룩말은 이제 등만 둥글게 작게 보였다. 머리가 큰 점으로 보이는 큰 영양들은 가운데 손가락 길이로 줄을 지어 평원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치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 같았다. 비행기 그림자가 다가가자 그것들은 흩어졌고 이제 아주 작아졌으며 그 움직임은 전혀 빠르게 느끼지 않았다. 평원은 이제 시야가 미치는 곳까지 잿빛을 띤 노란색이었고 앞에는 오랜 친구 콤피의 트위트 자켓을 입은 등과 갈색 펠트 모자가 있었다. 이내 그들은 첫 구름을 넘었고 영양들은 그들을 계속 따라왔다. 이윽고 그들은 큰 산 위에 올라와 있었다. 녹색으로 솟은 숲이 갑자기 깊어지는가 싶더니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는 비탈들이 나타났다. 거기서 다시 봉우리와 우묵한 곳들을 파고든 울창한 숲을 만났고 마침내 산들은 다 넘었다. 구름 경사를 그리며 내려가다 다시 평원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뜨거웠고 자줏빛을 띤 갈색이었다. 열기 때문에 난기류가 생기자 콤피는 그가 비행기를 잘 견디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윽고 앞쪽에 다시 다른 어두운 산들이 나타났다. 비행기는 아루샤가 가는 대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래를 보다가 채로 친 듯한 분홍색 구름이 마치 눈보라가 첫눈처럼 난데없이 나타나 땅 위를 움직이다가 허공으로 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메뚜기 떼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 이내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갔다. 비가 너무 심하게 쏟아져 마치 폭포를 통과해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윽고 폭풍우를 빠져나오자 콤피는 고개를 돌려 싱긋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의 정면에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 온 세상처럼 넓고 크고 높고 햇빛을 받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나는 킬리만자로의 평평한 꼭대기였다. 그 순간 그는 그곳이 자신이 가는 곳임을 알았다. 바로 그때 하이에나가 밤의 어둠 속에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거두고 이상한 사람 같은 거의 울먹이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해 몸을 뒤척였다. 그러나 깨지는 않았다. 꿈속에 그녀는 롱아일랜드의 집에 있었다. 딸의 사교계 데뷔 전날 밤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의 아버지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무척 무례하게 굴었다. 그러다 하이에나가 내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는 잠을 깼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무척 겁을 먹었다. 이윽고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해리가 잠든 뒤 안으로 들인 침상을 비추었다. 모기장 안에 있던 그의 몸이 보였다. 어떻게 했는지 그의 다리는 침상 밖으로 내밀어 다리가 침상 옆에 늘어져 있었다. 붕대가 다 흘러내리고 그녀는 그곳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몰로 그녀가 소리쳤다. 몰로 이윽고 그녀가 말했다. 해리. 해리. 그녀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해리, 오, 제발 해리. 대답이 없었고 그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텐트 밖에서는 또다시 하이에나가 그녀를 깨웠는데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